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행을 결정한 지 몇 달 안 돼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했고 결혼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정해진 미국행이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한 상태였어요. 예정대로였으면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올 가을에 잠시 귀국해서 식도 올리고 혼인신고도 할 예정이었는데 오히려 결혼이 늦어진 게 신의 한 수라고 말해도 될 정도가 되었네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 정식 부부는 아니었지만 여보 남편 하면서 3개월 정도를 같이 살았는데 저를 가장 먼저 생각해줘야 할 남편이 정말 남이 편 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신우와 시어머니의 무리한 부탁도 억지로 들어주는 건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서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도 결혼 전에는 어느 정도 상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도를 지나치는 모습에 저도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치가 떨려서 자다가도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데 그때 있었던 일을 사연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려고요. 남편과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저는 당시 서울에서 은행을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같은 건물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은행이 남편 회사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같이 일하는 사이는 아니어도 얼굴 마주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남편이 퇴근하는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서로 통성명은 한 적 없어도 얼굴은 익히 아는 사이라서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한껏 쑥스러워하면서 저에게 저 아시죠? 라고 되묻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알기야 하지만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한껏 상기된 얼굴로 자기 소개를 하더니 다음엔 커피라도 한 잔 할 수 있겠냐며 자기 명함을 건네더라고요. 그런 그의 모습에 진심이 느껴져서 저도 그러자 하며 제 명함을 건넸고 그 이후로 몇 번 데이트 비슷하게 하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쯤 만났을 때였어요. 당시 남편의 버리는 은행에 다니는 저와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하기도 힘들 정도로 적었기 때문에 다니던 회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회사로 이직을 준비 중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의 친한 선배가 미국에 있는 회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비록 뉴스나 매스컴에 나오거나 하는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시 남편이 다니고 있는 작은 회사보다는 훨씬 미래가 있고 좋은 기회이지 않겠냐며 말이지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인생에 한 번뿐인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뭘 고민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망설이다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같이 가주겠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결혼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고 개인적으로도 결혼은 늦게 하자는 주의였기 때문에 남편의 제안에 깜짝 놀랐고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러모로 생각해봤을 때 저에게도 이건 인생에 한 번뿐인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남편에게 좋다고 같이 가자고 대신 날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고 남편은 꼭 그러겠노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고 해외로 나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시모와 신우의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해외에 가는 게 기정사실화되면서 정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아서 정신없이 바빠졌어요. 당장 다다음 달에는 출국을 해야 했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보낼 시간도 많지 않았고요. 다행히 저희 친정부모님은 상황을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아쉬워하시긴 했지만 일단은 해야 할 일부터 하라며 저희를 많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금전적으로도 꽤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당장 가서 자리 잡는데도 큰 문제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라도 더 도와주시려는 친정과 달리 시부모님과 신우는 다른 데만 관심이 있었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위로 4살 차이 나는 누나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남의 집 가정사람 묻기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먼저 신우가 왜 이혼을 한 줄 아냐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가족인 자기가 봐도 신우가 아주버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동네 몇몇 여자들과 함께 남자가 나오는 술집을 다녔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거기 남자 한 명한테 무슨 약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약점을 잡혀가지고 돈을 뜯기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 급기야 아주버님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주버님이 이혼하자고 했고 신우는 그럼 애는 내가 키울 테니 생활비라도 달라고 했는데
아주버님이 자기는 양육권도 관심 없고 다 필요 없다면서 위자료 청구 안 한 걸 다행으로 알라며 신우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을 실제로 들으니 어마어마하기도 했고 신우보다 시조카가 불쌍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거기까지일 뿐이지 제가 그 이상 해줄 만한 건 없었지요. 하지만 신우와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나 봐요. 미국 출국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다급한 연락을 받고 집 앞에 카페로 나갔더니 신우와 시조카까지 셋이서 함께 있더라고요. 신우는 남편과 달리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시조카는 벌써 초등학생이에요. 그렇기에 어른들이 하는 대화를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무슨 이야기일지는 몰라도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에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부터 전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윽고 신우는 저에게 올케 내가 부탁이 있어서 엄마한테 올케 좀 불러내달라고 그랬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하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올케도 요즘 애들한테 영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라고 말하며 혹시 우리 애도 같이 데려갈 수 없을까? 하고 묻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부탁을 하면 어쩌나 생각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황스럽진 않았지만 막상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니 어떻게 잘 거절해야 하나 머리가 아프긴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아직 어린 시조카도 당장 같은 자리에 있었으니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면 아이한테 상처가 남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았고요. 하지만 확실하게 해야 다음에는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결국 신우에게 그러지 말고 한국에서 좋은 학원이나 선생님을 알아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어요. 저나 남편은 당장 미국에 가면 자리 잡느라 시조카한테 신경 써줄 여유가 없을 것 같다고요. 그러자 신우의 표정이 변하더니 싫으면 싫다고 하지 생각해주는 척한다면서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이중인격이네? 라고 빈정거리더군요. 제가 무슨 이중인격이냐고 애 있는 데서 못하시는 말씀이 없다고 한마디 하니까 시어머니가 신우를 거들며 인정머리가 없는 건 사실인데 뭘 그러냐면서 어쨌든 치사하다고 됐다며 내 아들 아니면 너 같은 게 미국 땅 밟아볼 일도 없었을 거면서 어디서 잘났다고 유세를 부리고 있느냐고 한마디 싸붙이셨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좀 전에 신우와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을 이야기하니 남편은 한숨을 내쉬더니 자기가 잘 이야기해보겠다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사실 남편이 잘못한 건 아니었으니까 남편한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확실히 안 된다고 못 봐가두라고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그러겠다 했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거니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와 남편은 비행기에 올랐고 미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초반에는 사실 정신도 없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다른 거 생각할 시간도 없었죠. 정말 너무 정신이 없었어서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만 연락했지 시댁에 안부 묻고 그런 일 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도 자기 가족이라고 근근히 남편이 혼자 알아서 연락을 하는 것 같았고 남편이 전화하고 있는 동안 저도 인사치레로나마 잘 도착했다. 준비 잘하고 있다. 뭐 이 정도의 안부는 전했거든요. 그때도 신우나 시어머니 두 사람 다 별말이 없길래 남편이 중간에서 교통정리를 잘했는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죠. 하지만 시어머니와 신우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남편도 출근하고 저는 집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신우에게 메시지가 왔더군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정말 기절의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신우가 시조카를 혼자 비행기를 태워 저희가 있는 지역으로 보냈다며 몇 시에 도착할 거니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신우에게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전화를 몇 번이고 걸었지만 신우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살면 온갖 친척들이고 친구들이고 자기 애들을 보내고 싶어서 안달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어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사람은 듣도 보도 못했기에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반나절 후면 시조카가 공항에 혼자 도착할 거라 생각하니 걱정도 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시조카를 데리러 공항에 나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조카는 잘 도착했고 저희를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어요. 어린애 몸으로 혼자 얼마나 두려웠을지 비행기에서부터 긴장을 했나 아주 몸이 돌덩이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애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애한테 화를 낼 수도 없어서 혼자 고생했다고 아이 한번 와라 끌어안아주고 혼자서도 잘 왔다고 고생했고 참 장하다고 해줬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 밥 먹이고 일단 씻으라 하고
남편과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래도 애가 걱정이 되긴 했는지 제가 집까지 데리고 오고 나서야 신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신우는 우리 애는 잘 만났냐며, 일단 미안하긴 한데 기왕 애가 거기 도착했으니 한 1년만 데리고 있어 달라더군요. 황당하고 기도 안 차서 그게 말이 되냐고 하니까 그냥 학교 보내고 밥 먹을 때 수저 하나 더 놔주고 하면 된답니다. 애가 눈치도 빠르고 영리해서 혼자서도 다 알아서 잘한다고요. 비행기도 혼자 타고 오지 않았느냐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애가 눈치가 빠르고 영리해도 그렇지. 12살짜리가 뭘 얼마나 혼자 할 수 있겠냐고요. 그것도 미국에서요. 저는 절대 안 될 소리라고, 애는 며칠 지나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했지만, 신우는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대답을 얼버무리며 잘 부탁한다 혼자서 자기 할 말만 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남편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 남편은 기왕 이렇게 왔는데 어쩔 수 있겠냐며 1년만 우리가 참고 돌봐주자는 거예요. 저한테 한다는 말이 어차피 너는 비자 문제 때문에 일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나중에 우리 애 키울 때를 위해서 연습한다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제서야 남편이 어쩌면 신우, 그리고 시어머니와 이 모든 일을 짰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혹시 이거 니들끼리 짠 거 아니냐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막말로 이제 한 가족인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남편의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신혼의 아이라지만 이 다음엔 누가 될지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파왔어요. 이렇게 살자고 온 미국이 아닌데 싶었고요. 그러다 제 눈치를 보고 있는 시조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어른들이 문제지. 그래,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맛있는 거나 먹이고 놀이공원이나 데려가자. 있는 동안은 눈치 안 보고 재밌게 놀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 데려다 줘야겠다 싶더라고요. 딱 일주일만 같이 놀아주고 조카 데리고 같이 들어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 제 속마음도 모르고 다음날 시조카를 데리고 놀러 나가는 저를 보며 남편은 역시 내가 여자를 잘 골랐다며 저더러 좋은 여자라고 하는데 남편은 지 딴에는 그걸 칭찬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욕보다 더 기분 나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고 제가 시조카에게 이제 집에 가게 짐을 싸라고 하니까 애가 완강히 버티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솔직하게 나는 너를 돌봐줄 수 없다고 일주일간 그래도 재밌게 놀지 않았니 하고 말을 하니 그럼 외삼촌이랑 있으면 된다면서 제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지 말고 거기서 버티라고 했다고 울먹이면서 말하다가 이내 펑펑 울더라고요. 그런 애를 보고 있으니까 더 답도 안 나오고 애가 한 말 맞다나 외삼촌이랑 같이 있게 해주면 될 것 같아. 결국 저 혼자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원래는 미국에 오자마자 집을 사려고 했는데 당장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어서 집을 사지 못하고 월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을 출근시키고 시조카한테는 어디 나가지 말고 외삼촌 올 때까지 집 잘 보고 있으라고 말한 뒤 제 집만 싹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시조카가 여기까지 어쩌다 오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관심도 없다고요. 나는 지금 공항이고 이 길로 한국으로 갈 거고 이 결혼도 없던 걸로 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주셨던 돈은 애시당초 나를 보고 주신 돈이지 당신 보고 주신 돈이 아니니 우리 부모님이 주신 만큼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내가 다시 챙겨서 가니까 그건 그런 줄 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한가족인 시조카를 데리고 어디 한번 잘 지내보라고 덕담도 해줬지요. 비행기에 타려는데 그새 남편이 신우와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는지 두 사람에게서 번갈아 가며 미친 듯이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 2번 정도는 전화를 피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피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전화를 받은 뒤 무슨 일이세요? 하니까 시어머니가 대뜸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냐며 저더러 생각이 있는 거냐고 물어왔어요. 그래서 아무렴 아줌마 딸만 하겠냐 하니까 내 딸은 자식 사랑이 좀 과해서 그런 거지만 그 사람들 남겨두고 떠나는 저는 가족을 배신하는 행동이래요. 그러면서 아주 비행기만 한번 타보라고 온 가족 데리고 인천공항에 절 잡으러 온다네요. 그래서 저는
마중 나와주시려고요. 감사하지만 필요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라고 말해줬지요. 그리고 저도 우리 부모님께 전화해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아버지가 저희 시댁 식구들 가만 안 둔다면서 본인들도 시간 맞춰 나올 테니 걱정 말고 마음 편하게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공항에 도착하니 벌써 우리 부모님이랑 시어머니 신우가 서로 알아보고는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진짜 사람들이 좀만 없었어도 한판 붙었을 판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랑 신우는 못 본 채 하고 저희 부모님께 집으로 가자 하니까 시어머니가 몸을 던져 제 앞을 가로막아서더라고요. 아들한테 들으니 너 돈도 다 들고 튀었다던데. 결혼자금은 부부 공동자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네가 무슨 권리로 그걸 다 가지고 왔냐며 따지고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저희 부모님이 저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주신 돈이지. 아줌마 아들하고 아줌마 딸내 자식 지구 반바퀴 넘어 천리만길 외국 땅에서 먹여 살리라고 주신 돈이 아니라고 했고 친정아버지도 시어머니더러 부부 공동자금 아주 웃기고 있다고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며 여기까지 와서 열을 내고 있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 빨리 집에 가서 냉수 먹고 속이나 차리라고 쏴붙이셨습니다. 남편의 애까지 두고 왔는데 돈까지 가지고 왔고 강경한 친정아버지를 이기지 못하니 시어머니가 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 뒤돌아서서는 저절로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제가 귀국한 이후로 2달쯤 지났을 무렵 다시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정말 생각을 잘못했다면서 저 없이 미국 생활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시조카를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라는 소리는 입에 담지도 말라고 무슨 우리는 우리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이게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사과를 해왔지만 2달이나 다 지난 뒤에 갑자기 사과하는 모양이 진심이란 생각도 안 들고 아무래도 이 가족들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남편에게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듣기로는 한국에서 새로 직장을 잡기는커녕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도 못 받아준다고 했나 보더군요. 게다가 불쌍한 시족하는지 엄마 욕심 때문에 초등학교를 1년 더 다니게 생겼다고 하네요. 모든 일은 순리대로 해야 하는 법인데 한 사람의 욕심으로 모든 일이 이렇게 복잡히 얽혀버렸으니 저도 씁쓸하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이 망가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지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부모님을 모시고 미국에 한번 가야겠어요. 미국 간다는 게 정해졌을 때 저도 나름대로 가보고 싶던 곳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도 가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 버렸으니까요. 대신 이번에는 저 혼자 가지 않고 저희 부모님도 함께 모시고 갈 계획이니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타는 비행기는 외롭지 않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염치 없는 시댁 식구를 둔 30대 여성이에요. 남편과 저는 8년이란 시간을 친구로 보냈고 20대의 끝자락에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을 알고 지낸 덕분인지 사귀는 동안 어느 다른 연인들과 같은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조차도 없었고 사귄 지 2년 만에 결혼까지 약속했네요. 하지만 연애 때처럼 모든 것이 원만할 줄 알았던 제 생각과는 달리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면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에겐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남편이 저를 어머님께 인사시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연애 때야 그렇다 쳐도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도 도통 저를 어머님께 인사시킬 생각이 없는 남편의 모습이 이해가 되질 않았지요. 솔직히 자존심도 상했고요. 내 어디가 부족한가? 부끄러워서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한테 소개를 못 시키나. 그런 바보 같은 생각도 들더군요. 결국 제가 먼저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하니 남편이 난처한 얼굴로 한참을 쭈뼛거리더니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이미 자기가 어머님께 몇 차례고 만나고 있는 여자를 소개시키고 싶다 말씀드렸었대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어지간히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보이셨던 모양입니다. 남편 말로는 자기는 그런 반응에 익숙하대요.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께선 큰아들, 그러니까 아주버님의 일이 아니면 크게 관심을 주지 않으셨다면서요. 남편에게 3살 터울의 형이 있다는 사실은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 한 번도 아주버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에 막연히 형제간 사이가 안 좋은가 지레 짐작만 하고 있었지요. 남편이 한풀이 하듯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남편과 아주버님의 생일은 보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남편 말이 자기는 어려서 한 번도 자기 생일에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늘 아주버님 생일에 곁다리로 끼워서 축하를 받았다고요. 그렇다 보니 친구 하나 마음껏 초대할 수도 없었다며 어린 마음에 참 서러웠다 하더군요. 혹시 집안 사정이 어려웠던 건 아니냐고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으나 남편 말이 그건 절대로 아니랍니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적에도 부유하진 않았어도 먹고 싶은 거 먹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며 살았답니다. 그러다 남편이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4억 가까운 재산을 어머님께 남기셨다고 해요. 지금 어머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도요. 하지만 이 돈에 관해서도 할 말이 참 많네요. 남편의 가슴에 한처럼 남은 또 다른 일은 대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아주버님은 어려서부터 공부 쪽엔 영 소질이 없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선 그런 아주버님이 이 집안의 대들보이자 희망이라며 어떻게든 의사로 만들겠다 하셨다네요. 그렇게 의대에 보내겠다며 무려 삼수를 시키셨다고요. 여기까지 듣고 제가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해야 했던 아주버님도 엄청 괴로우셨겠다 하니까 그것도 아니랍니다. 아주버님은 의대 갈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아주 왕처럼 행동했다네요. 동생은 물론이고 어머님까지 자기 몸종 부리듯 하면서 말이지요. 심지어 남편이 고3이 되었을 때도 예외가 없었다고요. 공부 좀 하려고 하면 아주버님이 이런저런 잔심부름을 시켜대고 자기 비위에 거스르는 일이라도 있으면 남편을 아주 쥐잡듯이 잡았다대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대한민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집이라면 얼싸안고 기뻐할 일이었겠지만 남편은 축하한다 말 한마디 들은 게 전부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을 더 힘들게 했던 건 이후로 어머님께선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우셨답니다. 당신 큰아들,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해 하겠냐며. 심지어 남편의 졸업식 날 남편의 고등학교에서 남편 이름으로 플랜카드를 만들어 교문에 걸었는데 그걸 본 어머님이 직접 교장실에 찾아가 저 플랜카드를 당장 떼달라고 하셨답니다. 행여나 아주버님이 오고 가다 보기라도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면서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남편과 제 사이에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통 저를 어머님께 소개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받은 상처를 저도 받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면서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속사정을 듣고 나니 어떻게든 이 남자랑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어머님으로부터 남편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겠다. 바보같이 그런 결심을 하게 되더군요. 어찌됐건 거절을 당할 때 당하더라도 제 입장에선 시어머니 되실 분에게 미리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도리였으니 싫다는 남편을 설득해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말대로 어머님께선 꽤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결혼이야 뭐 둘이 좋으면 알아서 하면 되지 못하러 번거롭게 오냐는 식이셨습니다. 이후로도 두어 번 정도 더 연락을 드렸는데도 어머님께선 계속 그냥 상견례 때 보자는 식이셨고 결국 상견례 당일이 돼서야 저희 친정부모님과 어머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다 큰 애들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자고 말씀하셨고 따로 도움은 못 주신다고 선을 그으셨어요. 저희 친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상황은 아니었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저희는 그렇게 양가의 도움 없이 오로지 저희의 힘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네요. 그리고 이후로 지금까지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남편과 저 둘이 힘을 합쳐 열심히 살았어요. 서로가 모은 돈에 대출을 받아 수도권의 작은 아파트도 하나 장만했고 남편이 좀 더 큰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면서 한마디로 먹고 사는 사정이 나아졌네요. 그 사이에 저도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도 했고요. 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어머님으로부터 인정은 여전히 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어머님께선 앉으나 서나 오로지 큰아들, 아주버님 걱정밖에 없으셨고 그런 아주버님 옆에 붙어 살아주는 형님이 고마워서 그러신 건지
입버릇처럼 큰며느리가 최고라 하시더군요. 그러다 얼마 전 아주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병원에 2주 정도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형님 혼자 아주버님 수발을 드느라 고생을 하고 있으니 저더러 한번 들여다보라는 것이었지요. 참고로 저희 아주버님네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 식당도 어머님께서 차려주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결혼할 때 어머님께서 1원 한 푼 안 보태주셨습니다. 어머님 돈, 어머님 마음대로 쓰는 거라고 하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참 서운하더라고요. 아주버님께서 먹고는 살아야 할 것 아니냐며 어머님께 말 그대로 징징거리자 어머님께서 직접 알아보시고 잘 된다는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차려주셨습니다. 당신도 민망하시긴 했는지 저희한테는 원래 맞이가 잘 풀려야 집안이 잘 돌아간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찌 보면 어머님의 마지막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을 지금 사시는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아 아주버님에게 장사미천을 마련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나 저나 사람인지라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애틋한 아주버님이 병원에 누워 계시니 2달이 멀쩡히 돌아다니는 작은아들 작은며느리가 못마땅하셨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남편에게, 하루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가서 네 아주버님 좀 들여다보라. 네 형님 좀 도와줘라. 뻔히 남편이나 저나 직장 생활하느라 정신없는 걸 아시면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래도 아예 얼굴을 안 비쳤다간 오지게 욕이나 먹겠다 싶기도 했고 결국 며칠을 못 가보다가 주말이 되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뭐 한다고 이제 왔냐며 입술이 대빨 나와 있었어요. 아주 죽어서 장례라도 치른다고 하면 그때 오지 그랬냐는 게 저희를 향한 형님의 첫 인사였고요. 어찌나 그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한지 저도 모르게 죄송하다 할 뻔했네요. 저희가 병원에 도착하자 형님은 살았다는 듯이 간이용 침대에 걸터앉고는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매점에 가서 뭐 좀 사다 달라. 과일 좀 깎아달라. 여기 좀 치워달라 어째달라. 남편에게는 아주버님 발톱을 깎아달라고 하지를 않나. 저는 속으로 욕은 했지만 겉으로 차마티는 못 내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씩 해드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안 하고 버티더니 저더러 그만하랍니다. 그리고는 제 손목을 낚아채고는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형님에게는 저희가 지금 문병 왔지 무슨 일이라도 하러 온 줄 아냐고 한마디 쏴붙였고요. 그러자 형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저희 남편더러 너무한 거 아니냐입니다. 윗사람이 지금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으면 아랫사람이 와서 심부름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소란이냐면서 그러면 제가 미움을 받는다나요. 그러자 남편도 참지 않고 형이 무슨 나라를 구하다가 다쳤냐고 술 먹고 시비 걸고 다니다가 차에 치인 걸 뭘 불쌍하게 여기라는 거냐며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병상에 누워있던 아주버님이 너 지금 뭐라고 했냐며 가만 안 두겠다고 막말을 쏟아내더군요. 남편은 그런 아주버님을 무시하고 절 데리고 병실을 빠져나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반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뒷일이 걱정되긴 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남편한테 잘했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어쩌려고 그러냐 물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지만 더는 당해주기가 싫더랍니다. 저도 솔직히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당신 마음 편할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형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저에게 잘 지내냐고 물으며 병원에 한번 와달라 하더군요. 아주버님한테 잡혀서 당신 볼 일은 하나도 못 보고 있다나요. 이때만 해도 평생 안 보고 살 사이가 될 거라곤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불쌍하기도 하고 괜히 측은한 마음이 들어 알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 제가 형님 눈에는 호구로 보였나 봅니다. 형님께서 저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니 아주버님 병원비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희더러 병원비를 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려는 찰나에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이참에 어머님 용돈도 좀 올려드리랍니다. 어머님께 매달 50만 원씩
그래도 남편이 자식된 도리 한답시고 보내드리자고 해서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알았으면 안 거지 지가 뭔데 올려드리라 말아 하는 건지 짜증나고 황당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씀 잘하셨다고 병원비는커녕 어머님 드리는 용돈도 이제 그만 드려야 할 참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먹고 사는 게 빠듯한 데다 이제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언제까지 어머님 뒷바라지 해드릴 수가 없다 했어요. 그러자 형님께서는 자식된 도리도 모르냐며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굶고 사냐고 것도 아닌데 무슨 용돈을 드리네 못 드리네 그런 소리를 하냐입니다. 꼭 참던 제가 어머님한테 몇 억을 가져가셔놓고 이제 와서 저희한테 자식돌이 운운하시는 거? 부끄럽지도 않으시냐 물었습니다. 받아다 쓸 때 이런 날이 올 줄 모르셨냐고요. 받아 쓴 자식이 효도도 하는 거 아니겠냐고 저희는 할만치 한 것 같다 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한다는 소리가 그 재산 자기가 썼냐입니다. 자기 남편이 사업한다고 까먹은 거지 자기는 그 재산 구경도 못했다나요? 이건 뭐 말인지 방군지 말 같지도 않아서 상대해 주기도 싫더라고요. 저는 형님에게 이제 아주버님 일뿐만 아니라 어머님에 관해서도 손 떼겠다고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시라 써붙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하고 상의도 없이 내지른 탓에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했던 말 그대로 전했습니다. 당신 입장은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너무 화가 나서 속에 있던 말을 그대로 퍼붓고 말았다 하니 남편이 잘했답니다. 저더러 너무 장하다고 잘했다며 그러면서 미안하답니다. 자기가 진작에 정리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면서 이제 마음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래도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주니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아주버님의 퇴원이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셨는데 받자마자 고함을 치시더라고요. 와서 빨리 병원비를 계산하라나요. 저는 제가 그걸 왜 하냐고 못한다 했습니다. 저희도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남편을 찾으셨습니다. 어차피 스피커폰으로 통화 중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옆에서 말씀하시라고 짧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사단이냐면서 고집 부리지 말고 와서 얼른 돈부터 좀 내라 하시는 겁니다. 왜 죄 없는 네 형하고 형수 골치 아프게 하냐고 그런 걸로 심술 부리지 말라셨어요. 그런 어머님께 남편이 전에 없던 냉정한 목소리로 쓸데없는 소리 하실 거면 전화 끊는다 하더니 진짜 전화를 툭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전 조금 놀랐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무슨 생각이 있으니 그랬겠지 싶어서 믿고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그날 늦은 밤 누군가 저희 집 현관을 미친 듯이 두들겼는데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역시나 내다보니 아주버님 내외와 어머님이셨습니다. 이웃집에 미안해서 일단 현관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씩씩거리며 어머님과 아주버님이 앞장서 저희 집안에 들어오셨어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상황이라 크게 당황스럽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희 둘이 이미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눈 후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부부야말로 단단히 준비가 되어 있었달까요? 어머님께서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저희를 노려보시더니 요새 들어 이러는 이유가 뭐냐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형한테 그동안 총 얼마를 주셨냐 묻더라고요. 어머님께선 그런 남편에게 내가 주긴 뭘 줬냐고 하도 먹고 살기 힘들다 해서 집 밥벌이 하라고 가게 차려준 게 그렇게 꼬우냐고 오히려 저희를 속 좁은 사람 취급하시더군요. 남편도 지지 않고 어머님께 그러니까 그 먹고 살라고 챙긴 아들한테 효도 받으시라며 왜 해준 것 없는 아들한테 와서 이러시냐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면서 아주버님께도 재산을 받을 때는 부양의 의무도 각오하고 있었을 거 아니냐며 어머님 모시고 나가라 했습니다. 그러자 형님께서 한숨을 내쉬더니 저를 보고는 그냥 병원비나 내주면 될 일을 이렇게 형제지간 싸우게 만드니까 좋냐입니다. 어머님이랑 형님이 쌍으로 저를 보며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꼴이 이게 뭐냐며 특히 형님께서는 저 때문에 착한 서방님이 아주 사람이 달라졌다며 자기가 다 속이 상한다고 어머님 앞에서 생쇼를 하더라니까요. 그때 아주버님께서 도저히 남편을 꺾을 수 없겠다 싶었는지 상욕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더니 악담이랍시고 나중에 너네 힘들어져도 당신들 절대로 찾지 말랍니다. 아이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그렇게 나가면서 어머님을 안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어머님 얼른 따라 나가시라고 큰아들이 그냥 간다고 그랬는데 어머님께서는 오히려 저희 남편을 보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로 시작하는 레파토리를 웃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됐다고 그러면서 어머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더니 세상에 아주버님은 이미 형님하고 떠나고 안 계시더라니까요. 닥쳤던 개신세가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결국 남편이 어머님 댁에다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돌아온 남편에게 물으니 어머님께 형님한테 재산을 받아내시던 어떻게 하시던 2억을 만들어 달라고 했답니다. 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어쩌냐고 그러자 남편이 말하기를 어머님은 그런 마음 고생 좀 해보셔야 한답니다. 평생 자기가 겪은 서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게다가 어머님께선 당신이 2억이 어디 있냐 하시면서 그러면 이참에 저희 집하고 살림을 합치자 그러시더래요. 당신 집 팔고 나오는 돈은 저희 다 갖고요.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그 집으로 대출받아 쓰신 것도 알고 여차하면 경매에 넘어갈 판인 것도 알고 있거든요. 남편이 어이가 없어서 그 돈도 그냥 형한테 주고 오래오래 그쪽이랑 행복하게 사시라 그랬다네요. 이후로 어떻게 되었냐면요. 일단 저랑 남편은 전에 없이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한테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오긴 하는데 아예 무시할 순 없어서 받아들이고는 있어요. 받으면 뭐 앓는 소리, 죽는 소리 하시지요. 하도 그러니까 지난번엔 남편이 자꾸 이러면 전화번호도 바꾸고 아예 숨어버릴 거라고 소리를 치대요. 부모 자식 사이니까 평생 안 보고 살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 제가 먼저 나서서 두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해줘야겠다라던가 한마디로 별 생각 안 하려고요. 모자지간인 만큼 어떻게 되든 두 사람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둘랍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새댁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1년 꽉 채우고 2년 차에 들어갔고요. 집에서 살림하면서 소일거리 받아서 프리랜서식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졸업한 전공 살려서 취직을 했었는데 제가 원래 예전부터 저혈압이 있고 빈혈도 있어서 몸이 조금 약한 편이거든요. 어지러움증을 자주 느끼고 심한 경우에는 쓰러지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친정부모님께서도 저를 많이 걱정하시기도 했고 사실 회사에서도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저를 회사에서 불편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일이 쉽지만은 않아서 버리는 회사 다닐 때보다 적은 편이에요. 그래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소일거리 하면서 시간도 보내고 겸사겸사 돈도 벌고 저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도 저의 건강상의 이유가 큽니다. 당장 퇴사를 하면 둘이 벌어도 빠듯한 상황인데도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걸 지지해줬어요. 연애하던 때에도 그런 세심한 배려가 좋았습니다. 제가 아직 저의 저혈압 증상에 대해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말하기 전에 있던 일입니다. 그때는 다른 커플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는 했어요. 당시에는 차도 없을 때라서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하고는 했는데 하루는 제가 데이트하다가 빈혈이 와서 잠시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 제가 종종 저혈압 때문에 이런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어디 먼 데까지 가서 데이트하는 횟수를 대폭 줄이고 남자친구가 직접 저희 집 근처까지 찾아왔어요. 친정이 경기도권 신도시에 있고 당시에 저도 부모님과 같이 지냈으니 서울 사는 남자친구한테는 꽤나 먼 거리였을 텐데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저를 만나러 와줬습니다. 버스 시간대가 안 맞으면 2시간도 걸리는 거리를 힘들다 한마디 한 적 없었고요. 당시에는 그게 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그게 배려라기보다는 멀리라도 제가 사는 곳 근처까지 오는 것이 남편한테 더 편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연애하면서도 어디 다른 데 가보고 싶고 해도 제 몸 상태 운운하면서 항상 집 근처에서만 만났고 결혼 후에도 어디 놀러 가는 건 고사하고 남편이 회사 출근 안 하는 주말이 되면 시댁에 가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신혼집을 서울에 구하면서 친정하고는 거리가 멀어진 이유도 있고 남편이 홀 시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머님을 또 엄청 챙기거든요.
시댁은 가까운 편이기도 하고 해서 매주 주말마다 시댁으로 출근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야 했습니다. 시댁 말고 어디 다른 데 좀 가자고 투덜거려도 봤는데 또 저번처럼 어디서 픽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쓰러지더라도 실내에서 쓰러지는 게 더 낫지 않냐고 하는데 같은 변명도 한두 번이지 매번 같은 소리를 하니까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저를 더 서운하게 만들었던 건 매번 이렇게 시댁만 올 거면 친정도 가끔 가자는 저의 말에 남편은 친정에 가면 거리가 멀기도 하고 장인 장모님 두 분 다 계시는데 그러면 자기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서 싫다고 친정에는 명절 때나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 차도 없을 적에는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뻔질나게 오던 사람이 결혼 후에 차가 생겼는데도 친정 가는 게 힘들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조금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불편하다는 말도 그래요. 저는 시어머니가 편하기만 해서 시댁에 군말 없이 따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 초반에는 남편 따라 매번 시댁으로 향하다가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들고 계속 아무 말 없이 따라가니까 더 저러는 것 같아서 언제부터인가 일부러 일을 월요일이나 화요일중으로 마감을 해줘야 하는 일들로 받아다가 주말에는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일 핑계로라도 시댁에 안 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웃기는 건 제가 일 때문에 시댁에 못 간다고 하니 남편도 딱히 혼자서는 시댁에 가지 않더라고요. 아예 발길을 끄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 주말마다 다녔으면서 제가 주말에 일을 시작하고 난 뒤로부터는 빠르면 3주에 한 번, 늦으면 한 달에 한 번씩 텀을 두고 다녀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안 가도 되는 거면 어디 좀 나가거나 친정에도 좀 다녀오지.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는 시어머니가 챙겨주시기는 하는데 뒷정리는 그동안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혹시 뒷정리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부풀려서 생각한 걸 수도 있겠지만은요. 얼마 전 있었던 일입니다. 늦여름인데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서 아주 힘들던 때였어요. 마침 일거리가 들어오지 않은 데다가 날도 더우니 그냥 집에서 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오랜만에 독서나 해야겠다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12시가 다 돼서야 일어난 남편이 쉬고 있던 저를 보고는 오늘은 일을 안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오랜만에 일도 없고 해서 프리랜서이기는 하지만 한번 남들처럼 주말에 여유를 느껴보려고 하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그러냐고 대답하고는 씻으러 들어가더라고요. 씻고 나와서 혼자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더니 저보고 갑자기 나가자는 겁니다. 데이트하러 나가자는 줄 알고 설렜는데 시댁에 가자고 하더군요. 한참을 안 가더니 또 제가 쉰다니까 시댁에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였어요. 엄청 서운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저도 고의적으로 안 간 게 있으니 오랜만에 얼굴이나 비춰야겠다는 생각으로 따라갔습니다. 대신에 그 다음 주에는 친정에 가자고 했지요. 남편도 제가 모처럼 시댁 가는 걸 흔쾌히 동의를 했으니 싫다고는 말을 못하고 알겠다고 다음 주에는 친정에 가자고 대답해줬고요. 남편의 의외의 대답에 저도 나름 기분이 좋아져서 시댁 가는 길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시댁에 도착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따로 저희가 올 거라고 연락을 안 드렸나 봐요. 어머님이 조금 당황하시더라고요. 올 줄 모르고 점심 식사를 먼저 하셨다고요. 저희가 시댁에 도착했을 때가 2시 조금 넘어서였는데 그럼 저희가 따로 점심 식사하고 다시 오겠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자기는 저녁을 5시 돼서 먹을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저녁을 같이 못 먹지 않느냐고 3시간이면 금방이니까 배고파도 조금만 참으라고 그래서 어머님 드실 때 같이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저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커피랑 간단하게 빵 같은 걸 먹었으니 괜찮았는데 남편은 늦게 일어나서 빈속이라 걱정이 됐어요. 남편한테 그때까지 안 먹고 버틸 수 있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괜찮다고 아직 조금 피곤한데 그러면 들어가서 좀 더 자면 되겠다고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좋아졌던 제 기분이 다시 팍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시댁에까지 와서 잘 거면 그냥 시댁 안 오고 집에서 더 잤으면 되는 거 아닌가? 괜히 잘 쉬고 있는 사람 데려다가 벌 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잠들어 있으면 저는 시어머니하고 같이 단둘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잖아요. 조금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댁까지 와서 잘 생각을 하냐고 어머님하고 같이 시간 보내야지 않겠냐고 따졌지만 기어이 졸리다고 방으로 들어가 드러눕고 자더라고요. 남편이 잠에서 깰 때까지 어머님이랑 단둘이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도 저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그냥 평범한 안부 인사 몇 마디 나누다가 결국에는 거실에 어머님과 나란히 앉아서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방 안에서 코 고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리는데 정말 화가 나서 한 대 쥐어박아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한참 드라마 재방송 같은 거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저도 슬슬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간이 어머님이 식사하신다던 시간이 다 되어가서 남편 깨워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애가 얼마나 피곤하면 엄마 집까지 와서 자겠냐고 좀 더 자게 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혈압 때문에 오랫동안 공복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데 몸 약하다고 유세 부리는 것도 아니니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냥 남편이 스스로 일어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6시가 다 돼서야 일어났습니다. 어이가 없는 건 여태 자다가 방문 열고 기어 나와서는 자기는 친구 좀 만나러 나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살던 동네라서 아직 장가 안 간 동네 친구가 살고 있었거든요. 여태까지 배고르며 기다린 와이프랑 어머니는 신경도 안 쓰고 지 친구 보러 나가겠다는데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어요. 여태 저녁 같이 먹는다고 기다렸는데 친구랑 술 마시고 놀러 나갈 생각을 하냐고 한마디 했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말리면서 아까는 일하느냐 얼마나 피곤했겠냐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일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냐 하시면서 놀면서 해소도 좀 해야지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남편 등 떠밀면서 얼른 나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아들 먹인다고 이것저것 음식 해주셨을 텐데 아들은 밖에 나갔고 이러다 며느리한테 밥 해주게 생겼으니 날 더워서 집에서 음식하기도 귀찮은데 우리는 간단하게 배달시켜 먹자고 하시면서 저한테 중국집 메뉴판을 건네주시더라고요. 날도 더워 죽겠는데 이열치열이라고 하시면서 어머님은 짬뽕을 시키셨고 저보고는 짜장면 먹으라고 하시는데 기분도 안 좋은데 돈이라도 좀 더 쓰시라고 해물잡탕밥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해물잡탕밥 먹는다고 하니까 이 집 짜장면 참 잘한다고 그거 먹으라고 하시는데 너무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한다고 하고 끝까지 해물잡탕밥 먹겠다고 고집 부렸어요. 며느리한테 5천 원 더 쓰는 걸 아까워하는 모습 보고 이럴 바에 차라리 그냥 집에서 쉬었으면 마음이라도 편했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남편이 미워지더라고요. 아무튼 남편까지 나가버리니 시어머니와 단둘이 어색한 시간은 더욱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녁 시간대 되니까 TV에 볼만한 게 많아져서 다행이었어요. 얼마 안 있어서 초인종 울리는 소리가 났고 배달 음식 도착한 것 같아서 그거 받으려고 소파에서 일어서는데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으로 제가 또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소파 앞에 바닥에 뒤집어져 쓰러져 있었고 정신이 들고 나서 고개를 들고 보니 시어머니는 혼자 식탁에 앉아서 배달 온 짬뽕을 훅훅 불면서 후루룩 면치기를 하고 계시더군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광경에 몸 추스릴 시간도 없이 서운함에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눈앞에서 빈혈로 쓰러졌는데 정신 차리고 나서 처음 눈에 들어온 광경이 짬뽕을 후루룩 면치게 하고 계신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제가 막 울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젓가락 내려놓고 저한테 오셔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쓰러진 거 보고 당황하기는 했는데 당신이 늙어서 힘이 없으니 쓰러진 저를 들어서 침대로 옮겨놓을 수도 없고 소파에 다시 올려놓을 수도 없었다고.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구급차까지 부를 건 없고 가만두면 조금 지나서 제가 알아서 일어날 거라고 해서 일단 식사 먼저 하고 계셨다고 하시네요. 허둥지둥 하시는 게 진짜 저한테 미안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화가 나는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사람이 쓰러졌는데 음식이 넘어가시냐고 따지니 면이 불어터지면 맛이 없지 않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면서 저보고 이해하라고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어른한테 그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소리를 치냐며 되려 저한테 역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아픈 애 며느리로 들이지 말자고 했는데 기어이 결혼을 하더니 지금 이 꼴 좀 보라고 정말 할 말과 해선 안 될 말 같은 거는 안중에도 없고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전부 뱉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다고 한마디 하고 저는 그 길로 나와서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더 어이없는 건 남편은 제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는 한참 늦게 술이 얼큰이 취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어머님한테 듣고 온 건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무리 종종 있는 상황이라지만 제가 쓰러져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온 자기 상황부터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말도 없이 혼자 집으로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자기가 술을 마셨으니 차를 제가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건데 자기 두고 저 혼자 가버려서 택시비만 더 나갔지 않느냐고 따지더라고요. 아내가 쓰러졌는데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니냐고 했더니 엄마가 같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겠냐고 엄살 좀 그만 부리라고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어요. 아무리 술 기운이 있다고 할지라도 미안해할 건 미안해하고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에서 서운해해야 할 사람은 전데 남편은 자기 서운한 이야기만 하더군요. 특히 제가 어머님한테 무안 줬던 게 그렇게 서운했나 봅니다. 어머님이 나이가 있어 기운이 없으시니 당연히 쓰러진 저를 못 옮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신 건데 뭐가 그렇게 서운해서 그 난리를 치고 왔냐고. 당장 시어머니한테 전화 걸어서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나를 안 옮겨줘서 이러는 건 줄 아냐고. 아무리 내가 종종 쓰러진다고 해도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졌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가족인 며느리가 쓰러졌는데 거기서 짬뽕이 입에 들어가냐고 저도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싸웠어요. 그러니 남편은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 엄마가 네 옆에 달라붙어서 제발 일어나라고 기도라도 하고 있었어야 되냐면서 계속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너도 똑같은 놈이라고. 어머님한테 아내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도 친구랑 마시던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더냐고. 아주 두 모자가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쏘아붙였어요. 남편도 더는 할 말이 없는 건지 우물쭈물하더니 역정을 내면서 됐고 너 때문에 차 시댁에 두고 왔으니까 너가 내일 가서 차 찾아오라고 언성을 높이더니 방으로 문 쾅 닫고 들어가더군요. 한 침대에서 잠들기는 싫어서 저는 그날 소파에서 잤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하도 열이 받아서 자다가도 눈이 번쩍번쩍 뜨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 술이 깨서 그런가. 남편도 자기가 실수한 걸 알았는지 축벽거리면서 저한테 먼저 말을 붙여보려 노력하더라고요. 저는 대꾸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쳤어요. 전날 새벽에는 저보고 시댁에 두고 온 차 가져오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더니 점심때쯤에 기어이 지가 나가서 차를 가져오더군요. 요즘도 남편은 제 눈치만 보면서 있어요. 아직 냉전 중인 상황입니다. 하루는 풀어야겠다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짬뽕면이 후루룩 시어머니 입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생각나서 도무지 용서가 안 되네요. 시어머니한테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연락이 오고 지금은 오히려 제가 억지 부리면서 예민하게 구는 사람처럼 된 것 같아서 신경이 참 쓰이네요. 사과는 받고 싶은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어물쩍 넘어가려는 두 사람을 이해해줘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때쯤 저도 화 풀고 아무 일도 없던 척 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사연 보냈던 저혈압성 빈혈 가지고 있는 새댁입니다. 우연찮게 제 사연을 다시 봤다가 후기 궁금해하시던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나 보내드려요. 여러분이 원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려던 두 사람 따라서 저도 화 풀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용서한 건 아니지만 일부러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었었어요. 두 사람도 그날 일을 언급하고 싶지 않아 보였고요. 정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날 일은 언급조차 안 하는 두 사람이 얄밉긴 했지만 저도 불편하게 지내서 뭐 하겠냐고 이만 마음속에 묻어두기로 결정했으니 더 이상 그 일 가지고 말 꺼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벌써 2달이나 더 지난 일인데요. 시댁에 가족 행사가 있어서 남편하고 시어머니 다 같이 해서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어머님이 미열을 동반한 감기 증상이 있으셨고 병원 가서 검사해보니 확진 판정을 받으셨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어쨌든 밀접 접촉자에 해당하니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도 양성 판정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다행히 음성이었는데 아무리 남편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도 한 집에서 지내다가 남편한테까지 옮겨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따로 고생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괜히 남편하고 한 집에서 지내다가 남편 혹은 남편 회사 사람들한테 옮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고민을 했어요. 제가 양성이니 친정에 가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반대로 남편을 친정에 보낼 수도 없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남편을 시댁에 보내자니 시어머니도 환자시고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짐 싸들고 시댁에서 격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야 어차피 집에서 재택근무로 일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할 때 필요한 것들만 있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저는 아무 증상도 없는 것과는 반대로 어머님은 아주 드러누워서 끙끙 앓고 계시더라고요. 냄새도 못 맡겠고 맛도 안 느껴지신다고. 거기에 몸살 감기 기운은 물론 열까지 나서 아주 죽을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콧물 살짝 나오는 거 말고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같은 병인데도 증상이 이렇게 다르냐고, 왜 자기만 이렇게 아프냐고 찡찡대고 계시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돼서 어머님께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었더니 먹어봤자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기운도 하나도 없다고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댁인데 제가 주방에서 부스럭거리면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저도 간단하게 배달 음식 시켜서 때웠고요. 어머님은 방에서 쉬고 계시고 저는 거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저녁 11시쯤 되니까 어머님 방 안에서 나 죽는다고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에 놀라서 뛰어들어가니 어머님이 열이 엄청 올라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셨어요. 일단 해열제부터 해서 어머님 먹여드리고 옆에서 이마에 젖은 수건 올려드리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문득 어머님이 저 쓰러졌을 때 짬뽕 먹고 있던 그 모습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났어요. 나도 똑같이 복수해버릴까? 어머님도 나 쓰러졌을 때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어머님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신 차리시면 나도 그 앞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야 되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구마구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똑같이 복수해주자 싶었는데 막상 또 아파서 정신도 못 차리는 시어머니 보니까 마음이 조금 약해졌나 봐요. 저도 환자지만 증상이 없으니 어머님 곁을 밤새 지키면서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이마에 젖은 수건도 계속해서 갈아드리고 열도 시간마다 한 번씩 재서 체온 관리도 해드렸어요. 어머님 열이 정상 체온까지 내려가는 거 확인하고 저는 아침 해가 뜨고 나서야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어머님이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들 없으면 절대 꺼내주시는 법이 없던 고기 반찬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무슨 바람이 부셨나 생각에 둘이 마주 앉아 말없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대뜸 저한테 정말 고맙다고 하시다가 그땐 미안했다며 그날 있던 일을 저에게 처음으로 정식으로 사과하셨어요. 그때도 사과 비슷하게 하긴 했지만 자기가 왜 그랬겠냐 하는 억울하다는 투가 더 강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그때 본인의 행동이 어리석었고 잘못한 일이라고 인정하시며 그땐 정말 미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열이 높아서 정신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전날 제가 곁에서 밤새도록 자리 지키고 간호한 걸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간호가 없었다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성이 기특하다고, 그래서 여태껏 사과 한마디 없이 없던 일처럼 지내던 시어머니 마음을 돌려서 저한테 이렇게 고기 반찬도 내어주시고 사과까지 하게 만든 것이죠. 아무튼 어머님도 하루 크게 앓으시고는 점점 후각도 돌아오고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고 그렇게 별탈 없이 격리 생활은 끝이 났어요.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음성 판정 받고 나서야 어머님은 또 한 번 저한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셨고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택시를 잡아서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님이 같이 집으로 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10일 동안 시댁에 머무는 동안 남편한테서 단 한 번도 먼저 연락이 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님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집안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청소는 한 번도 안 한 건지 집안이 엉망이었고 설거지는 언제부터 안 한 건지 잔뜩 쌓여있고 그릇이 없으니 그동안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건지 배달 용기들이 쓰레기통에 가득했습니다. 제가 치우겠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금방 정리할 수 있었어요. 정리가 다 끝날 때쯤 되니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손에는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렸는지 도시락하고 맥주 몇 캔을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집에 있는 저랑 어머님을 보니 남편이 당황해서는 그제서야 다 나았냐고 걱정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그 길로 남편 머리통을 후려갈기시더라고요. 저 같은 아내를 얻은 게 네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면서요. 어떻게 자식이라는 놈이 어미가 알아놓은 기간 동안 연락 한 통이 없냐고. 며느리가 당신한테 하는 것보다 비슷하게 하면 해야지 자식이 그보다 못할 수 있냐면서요. 앞으로 저한테 똑바로 안 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라며.
그날 제가 쓰러졌을 때 일부터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이 제 편을 들고 있으니 남편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뭘 우물쭈물거리는 거냐면서 그대로 뒤통수를 한 대 더 내려치셨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남편이 그날 일에 대해서 제게 고개 숙여 사과를 하니 속으로는 엄청 깨소금이었습니다. 이미 같이 지내는 내내 어머님은 저한테 고맙다 몇 번을 말하시고 사과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남편하고 같이 해서 그때 미안했고 앞으로는 저한테 서운한 마음 들지 않게 잘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시는데 그동안 서운했던 게 한 번에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는 남편도 겉으로 하는 척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쉬는 날 시댁에만 가지 않고 연애할 때도 자주 못 해본 데이트도 많이 하고 친정에도 자주 들르고 있습니다. 저도 주말에 일하는 건 그만하고 그때그때 제가 나서서 시댁에 먼저 가자고 남편한테 말하고 있고요. 과정이 좋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연애 기간과 결혼 생활 다 합쳐서 전에 없이 즐거워요. 제 편이 늘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남편이 나서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시어머니도 남편보다 저를 더 먼저 챙겨주시고 있으니까요. 속 시원하게 똑같이 복수하지는 못했지만 요즘은 결과적으로 더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 될 거라는 확신은 없지만 적어도 어머님이나 남편이 저를 먼저 서운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네요. 사연 들어주신 분들, 후기 기다려주신 분들도 행복하시고 올여름에도 별탈 없이 다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자친구의 도를 넘는 행동에 충격을 받아 파혼한 30대 여성입니다.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을 남자친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걸까요? 지금쯤 지가 얼마나 멍청하고 한심해 보였을지 알아차리긴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시기에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두 분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사실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술과 여자를 좋아하고 아내와 자식은 안중에도 없던 아버지셨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도착해서 벨을 눌렀는데 모르는 아주머니가 현관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얗게 바른 얼굴에 빨간 입술을 한 그 아주머니는 절 보더니 아는 채 반가운 채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묻는 순간 소파에 앉아 울고 있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아버지께서 씩씩대고 계셨고요.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아버지께서 만나던 술집 여자를 집에 데려와 어머니께 점심을 차리라고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께선 아버지께 드디어 완전히 미친 거냐며 소리를 지르셨고 아버지께선 어머니가 당신 체면에 똥칠을 했다며 그 여자가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셨답니다. 사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건 저도 몇 번이고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어머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개만도 못했지요. 어린 저는 어머니를 아버지로부터 지켜드릴 수 없었고 오로지 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혹시나 저를 버리고 도망가시진 않을지 걱정하는 일뿐이었지요. 매일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마음 편하게 친구들과 떡볶이 한 번 사 먹지 못하고 집까지 한달음에 뛰어오기를 여러 번이었어요. 어머니가 여전히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두 분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위장이혼이라고 했어요. 사업도 그렇고 세금 문제 때문이라면서요. 하지만 위장이혼이라는 말과 달리 서류상으로 두 분은 완벽히 남남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셨답니다. 이혼하기 몇 달 전 사업 때문에 그렇다며 아버지께선 반강제로 당신 건물을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았는데 알고 보니 그 건물엔 빚이 1억 넘게 있었지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이야기라는 걸 감안한다면 보통 큰 금액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드디어 아버지로부터 벗어났다는 그 자유를 누려볼 새도 없이 어머니께선 아버지가 치신 사고의 뒷수습을 시작하셨지요. 하루는 어머니와 이모가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당신보다 10살도 어린 여자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더군요.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말 잘 됐다고 두 번 다시 어머니와 제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랬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진 빚을 갚지 않으면
건물은 그대로 경매에 넘어간다고 했어요. 어머니께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알아야 한다며 그 빚을 어떻게든 갚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실은 당신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후로 저희 어머니는 정말 지독하게 사셨습니다. 새벽엔 동네 목욕탕을 청소하셨고, 낮에는 건물을 청소하셨어요. 가끔 손이 부족한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부탁하는 날이면 보너스 받으러 간다며 싱글벙글 웃으셨지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 어머니께선 결국 빚의 대부분을 갚으셨습니다. 덕분에 그 건물은 어머니의 재산이 되었지요. 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월세를 전전하던 저희는 건물 3층으로 이사를 들어갔어요. 건물 1층엔 3개의 점포가 있었는데 마침 한 점포가 폐업을 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여셨습니다. 어머니나 저나 홍보도 영업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속된 말로 무식하게 장사를 했어요. 정성을 다해 만들고 박리담의 식으로 양은 많이 가격은 싸게요. 그런다고 해서 처음부터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더라고요. 장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어머니께서 남의 건물에서 세를 내가며 장사를 그런 식으로 하셨다면 진작에 접으셨어야 할 거예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일이지만 어머니께선 딱 2년만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청소 일을 하실 생각까지 하셨답니다. 하지만 다행히 1년이 지나니 조금씩 반응이 오더라고요.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김치가 너무 맛있다며 대량으로 살 순 없겠냐고 이야기가 나왔고 급기야 인근 회사들에서도 납품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고등학생에 불과했으니 현실적으로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건 온라인에서 어머니 가게를 홍보하는 정도에 불과했어요. 어머니께서는 당시 몇몇의 아주머니들을 직원으로 고용해 가게를 운영해 나가고 계시기는 했지만 언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해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께선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며 작은 회사를 설립하셨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경매로 나온 공장이 있어 그것도 매입을 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직원 5명을 둔 김치 공장의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 나가시는 동안 저 역시 죽기 살기로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저도 어머니 회사에 가서 일을 배우고 어머니께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니께서 거절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뭘 아냐는 거였지요. 저에게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서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게 어머니의 말씀이셨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경영학과 마케팅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뒤에는 해외로 유학도 1년 다녀왔지요.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는 취업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무조건 어머니께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과는 달리 제가 가서 일하게 됐을 때 어머니가 느끼실 부담과 제가 느낄 불편과 같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다른 회사에 가서 좀 더 배우고 오는 편이 도움이 되겠다는 결론이었네요. 그렇게 저는 국내 식품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5살이 많았지만 입사 시기는 고작 1년이 빨랐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늦은 나이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는지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저야 나중에 남자친구에게서 직접 들었지만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기자를 하겠다며 2년이란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때는 뭐 정의감이 넘치고 세상에 대한 환멸을 느껴서 사회를 고발하는 기자가 되려고 했다나요. 하지만 기자가 되는 길이 쉽지가 않더랍니다. 이후로는 부모님의 성화에 내키지도 않는 공무원 공부를 몇 년 동안 했다고요. 하지만 역시 그 또한 잘 풀리지 않아서 결국 아버님께서 아는 지인의 지인을 통해 지금의 회사에 거의 낙하산처럼 꽂아주었다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남자친구는 마치 자기가 엄청난 특권층인 것 마냥 으스댔는데 얼마나 꼴 같지도 않던지요. 그런데도 그런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 남자친구가 잘난 척이 심해서 그렇지 저에게 항상 다정하고 친절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내 다른 직원들, 특히 상사들한테 깍듯하고 예의가 바른 것도 보기가 좋았어요. 남자 직원들 대부분이
담배를 피러 간다며 1시간마다 밖에 나가고 술자리를 좋아해서 걸핏하면 회식을 잡아댔는데 남자친구는 달랐습니다. 건강을 생각해 담배는 안 피고 실수할까봐 술은 안 좋아한다고요. 어린 시절 폭력적이고 술과 여자를 좋아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봤던 탓에 저는 이성을 볼 때 그 사람의 음주 여부나 여성 편력 등을 집중해서 관찰하는 편입니다. 그런 저에게 남중남고 그리고 남자들이 대부분인 과를 졸업했다는 남자친구는 남편감으로 정말 딱이다 싶었지요. 그래서 잘난 척을 하는 건 귀여운 애교라고 여기고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정도껏 해야 봐주지요.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지만 이제 제가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남자친구의 잘난 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해졌어요. 둘만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소소한 재미를 추구하는 저와 달리 남자친구는 매번 국제정세가 어떻고 나라 상황이 어떻고 같은 전혀 가볍지 않은 그리고 당장 우리의 연애와 전혀 상관없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야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이 지적이고 똑똑해 보였던 게 사실이에요. 또 제 딴에는 남자친구의 길을 살려준답시고 조금 과하게 리액션을 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뜬금없이 아프리카에선 애들이 쌀이 없어 굶어 죽어가네 어쩌네. 그런 소리를 기껏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해대면 제 기분은 어떻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도 어려운 이야기만 해대길래 똑똑한 여자를 좋아하나 싶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어요. 저도 배울 만치 배운 여자였는데 그래도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걸맞는 여자가 되어야겠다는 욕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관심도 없는 분야의 책까지 찾아 읽어가며 말 그대로 공부를 했네요. 황당한 건 막상 제가 공부를 하니까 남자친구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게다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자기 말이 맞다고 우겨대기 일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유랍시고 들먹이는 내용들도 듣고 있다 보면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소에 제 성격이라면 그런 걸 구태여 지적하진 않았겠지만 어디 가서 행여 개망신당할까 싶어서 한두어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휴, 자기가 실수한 건 인정하지 않고 갑자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사랑의 힘이 무섭긴 하대요. 싸우고 지치기는 했어도 맞춰가는 과정이라 생각했지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은 솔직히 못했거든요. 제 인생의 첫사랑이기도 했고 첫 남자이기도 했으니까 미련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좋은 점만 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했을 땐 솔직히 걱정보다 안도가 되었던 게 사실이에요.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는 어머니와 저밖에 없었잖아요. 믿음직한 남편이자 사위가 돼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잘난 척하는 것 빼고는 그래도 심성은 곱고 착한 사람이었고 행실도 바르다고 믿었으니까요.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저는 회사를 관뒀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니던 회사는 사내 결혼에 꽤나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리 전 어차피 언젠가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 일을 배울 생각이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이 맞아떨어져 별 미련 없이 회사를 관뒀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김치 회사를 운영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남자친구는 벌써부터 전업을 할 생각이냐며 걱정이다, 실망이다 그딴 소리를 해댔지요. 남자친구와 상의를 하지 않고 회사를 관둔 건 제 실수입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제가 원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누가 밤나라 배나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직할 곳이 정해져 있는데 남자친구가 그토록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요. 남자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나자 남자친구는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자기는 제가 개념 있는 여자인 줄 알았기에 깜짝 놀랐답니다. 그 말도 영성에 차지는 않았지만 자꾸 말꼬리 잡아서 서로 좋을 게 없다 싶어 못 들은 채 넘겼어요. 저는 회사를 관뒀고 어머니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전 솔직히 제가 큰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어머니 회사는 제가 다니던 회사에 비하면 규모도 한참 작았고 여러 가지로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다른 직원들로부터 많은 걸 배워야 하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짐이 되는 게 아닌지 죄송스러울 지경이었지요. 며칠 뒤 남자친구가 저하고 긴히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회사에서 보다가 제가 관두고 난 이후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만나서도 보통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혼에 관련해서 뭐 상의할 게 있나 보다 생각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회사를 때려치고 싶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어요. 저와 달리 남자친구는 별다른 계획도 없는 걸로 알고 있었고, 있다고 해도 그 나이에 이직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저나 남자친구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실실 웃어가며 자기를 저희 어머니 회사에서 일하게 해달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남자친구의 말에 황당하기도 했고 난처했어요. 무조건 거절을 해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건지.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만으로도 서운하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카페를 그냥 나가버렸어요. 이 어이없는 상황에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일단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면서도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리인가 싶어서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결국 남자친구에게 사과를 했어요. 한번 어머니께 물어나 보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다 조심스레 낮에 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께선 생각이 많아 보이셨어요. 그러더니 인턴도 괜찮으면 와서 해보라고 하랍니다. 채용하는 건 인턴하는 거 보고 정하신다고요. 생각지 못한 어머니 반응에 저는 좀 놀랐지만 일단은 이 좋은 소식을 알려야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전해 들은 남자친구는 왜 조건이 붙냐고 또 툴툴거렸습니다. 진짜 아쉬운 게 누군데 내가 왜 남자친구를 구슬러야 되지 싶으니까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싫다고 하면 나도 더는 모르겠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도 이번엔 한 발 물러서더니 알겠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래도 남자친구가 최소한 어디에서 자기가 발을 뻗어도 되는지 아닌지 정도는 분간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회사 내에서 사회생활을 아예 못하던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 회사가 작다고 무시를 한 건지 남자친구는 출근을 하기가 무섭게 헛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네요. 어머니 회사에는 13명의 직원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저희보다 나이가 많거나 경력이 오래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상대로 남자친구가 또 지가 잘났다고 떠들어댄 거지요. 대기업에서는 그렇게 일 안 한다. 사고방식이 그런 식이면 성장을 못 한다. 누구누구 씨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된다. 이런 건 영어로 써주셔야 되지 않겠냐. 직원들 사이에서 당연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남자친구가 직원들 앞에서 자기가 마치 이 회사에 뭐라도 되느냐 거들먹거리고 한마디로 어디서 저런 걸 데려왔냐는 불만이었지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건 깨이치 않는 눈치였어요. 오직 자기 잘난 것만 뽐내느라 바빴지요. 심지어 그날은 사장인 저희 어머니를 상대로 그 꼴 같자는 지적질을 했고 난리가 났네요. 어머니께서 거래처와 일정 및 수량을 조율하고 계시던 시기였어요. 제가 그 일을 도왔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것도 근무 시간에 멋대로 제 자리에 와서는 그 서류를 보더니 이게 경제학적 관점에서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더니 급기야 저희 어머니랑 이야기를 해봐야겠답니다. 이러다간 회사 망하게 생겼다면서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번 집 걸려봐라 하고 냅뒀습니다. 저희 사무실 구조가 어떻냐면 어머니가 쓰시는 사장실에서 직원들 자리가 다 보이고요. 직원들도 사장실 내부를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방음도 제법 되는 편이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사장실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께서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고 놀란 제가 사장실로 뛰어 들어갔어요.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자친구가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 전부 다 수준 미달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끌어오셨는지 모르겠다나. 그러면서 어머니께 이러실 때가 아니라 일단 대학원에 가서 경영자 수업을 들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오너의 품격이 어떻고. 모르겠어요.
뭔 헛소리를 얼마나 신나게 떠들어댄 건지. 아무튼 어머니께선 말 그대로 정말 크게 노하셨지요. 결국 인턴은 무슨 바로 쫓아냈네요. 잘난 남자친구께서 노동법이 어쩌고 난리를 쳤지만 저희가 회사가 작아서 그렇지 변호사도 있고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잘났으면 법대로 해보라고 상대도 안 해주셨어요. 결혼은 당연히 물 건너갔습니다. 어떤 딸이 남자친구가 자기 어머니한테 그러고 달라드는데 결혼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저한테 지 잘났다고 떠들어댄 거야. 같이 놀아준 셈 쳐도 되지만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건 지금도 때려 죽여도 분이 안 풀릴 것 같아요. 솔직히 파혼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뭐 예약을 하나 한 것도 아니고 양쪽 집안 어른들한테 서로 소개한 정도에서 끝나서 다행이지 뭐예요. 진짜 남자 잘못 만나서 망하는 여자는 있어도 혼자 살아서 망하는 여자는 없다더니 혼자 살아야 될까요? 정말이지? 결혼은 어렵네요. 훅이랄 건 아니지만 남자친구한테는 지금도 연락이 오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저더러 어머니 좀 말려보라고 자기는 회사와 저희 모녀를 위해서 총대를 메고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회사까지 때려치고 나와서 갈 곳도 없는데 이렇게 며칠 만에 나가라고 하면 이건 오너마인드가 어쩌고. 그렇게 잘났으면 본인 능력껏 살 길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난 오빠가 그놈의 입 때문에 언젠간 크게 경을 칠 줄 알았다고 한마디 해줬지요. 진짜 이제 그만 좀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입이 문제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